66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1번하고 3번은 이쪽에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등식을 약간 변형한 거고요. 그리고 2번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것이 재무상태표 등식이 되겠습니다. 4번은 시산표 등식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가 틀렸죠. 원래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더하기 총비용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총수익이 됩니다. 기초자본에다가 총수익과 총비용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것이 기말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여기가 기말자본이 아니라 기초자본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볼게요. 2번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가 일어나는 그런 거래를 찾는 문제인데요. 1번 건물을 2년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것을 분개해보면 건물을 2년간 임대했으니까 임대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타나면서 3천만 원의 부채의 증가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자산이라는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현금 3천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매장의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15만 원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장의 유리창을 교체한 것은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15만원 하게 되면 비용의 증가가 일어나고요. 15만원은 대금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서 미지급금 15만원 해서 부채의 증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차입금 6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예전에 차입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이자 비용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상환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차입금이 대변 쪽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 차입금을 차변으로 옮겨서 차입금 6천만원 적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원래 비용은 차변에 생기잖아요. 차변에 이자 비용 100만원 적어주시면 비용의 증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현금 6,100만원을 적어주시면은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4번 영업용 차량에 대한 1년간 보험료 1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1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100만원,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니까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비용의 증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2번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네, 맞고요. 아래쪽에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2급 시험만 볼 게 아니잖아요. 전산회계 1급이나 나중에 전산세물 1급까지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아래쪽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데요. 1년 기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이 기준에 의해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고요. 당좌차월이나 당좌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함께 정리해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자산의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1번 비품이 정답인데요. 상품하고 투자부동산, 산업재산권도 함께 보시면은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완제품이고요. 투자부동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입니다.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에 속하는데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같은 것이 산업재산권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다음의 자산 계정 과목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기재되는 계정 과목은 했는데요.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성급보험료,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으로서 이 5번의 정답이 되는데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을 말하는 거고요. 단기대여금, 성급보험료. 여기서 비유동자산이 어느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시험 공부하기 전에는 알아야겠죠. 어디에 속하는지 공부하셨지만은 시험 봤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K랩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하셔서요.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이쪽에 놓고 여기서 컨트롤 F를 눌러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108번인데요. 108번 이쪽에 보시면 108번은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1번부터 145번 사이는 당좌자산에 속합니다. 110번에는 받으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01번하고 145번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급보험료 검색이 안 되는데요. 검색이 안 될 때는 성급 비용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성급 비용은 133번에 속합니다. 성급 보험료가 성급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3번은 여기 보시면은 이 역시 당좌자산에 속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성급금도 131번이니까 당좌자산. 둘이 용어가 비슷하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어디에 속하는지 하나 찾아볼까요? 임차 보증금. 임차보증금은 232번이네요.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2번이면은 여기에 속하겠죠? 231번부터 250번 사이 232번이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
아니요. 비유동자산의 임차보증금, 여기 있죠? 비유동자산의 임차보증금 232번, 231번부터 250번 사이는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찾아봐도 되는데 시험 시간에 이렇게 찾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할 때 개정 과목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기본적으로 함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중 장부 마감 시 차기로 이월할 수 없는 계정은? 하고 물어봤어요. 1번 미지급 비용, 2번 선급금, 3번 이자 비용, 4번 선수금. 이 문제의 뜻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보기 지문을 읽어보시면은 한 가지 성격이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미지급 비용이나 선급금, 선수금은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인데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장부 마감 시 차기로 이월할 수 없는 계정은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계정이 어느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는데요. 자산 같은 경우 자산이나 부채 자본은 전기 이월, 차기 이월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기수로 이월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손익은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손익은 자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이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이 되면은 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차기로 이월하지 않고 단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공부하고 가시면은 여기 손익계정, T계정으로 그려봤는데요. 손익계정은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계정이 역시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번 보시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해놓고 표를 그려놔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선수수익은 어디에 속하는 유동부채인지 이걸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에 들어가고요. 선수수익은 이쪽에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표로 그려놔서 이 계정 과목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알겠는데 잠깐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의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모두 매출에서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모두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개별법, 2번 선입선출법, 3번 가중평균법, 4번 연수합계법이 있는데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방법의 한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1번, 2번, 3번 이 풀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개별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개별법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를 구할 때 개별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한참 문제가 돼서 TV에 나오고 있는, 뉴스에 나오고 있는 조선업의 그 커다란 배를 만들 때 그런 배의 원가를 산출하거나 그리고 항공기, 비행기 같은 커다란 원가를 산출할 때, 커다란 제품을 만들 때 원가를 산출할 때 개별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을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나와 있는데요. 풀이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 써져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T계정을 만들어서 풉니다. 식을 외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T계정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은 시각화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T계정을 이용해서 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출원가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는 대변 쪽에 이쪽 자리에 쓰여지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있고 기초상품 재고액은 5,000원, 기초상품 재고액은 5,000원 써주고요. 단기 매입액은 25,000원, 단기 매입액은 25,000원인데 뒤에 문제를 보니까 매입 운반비도 1,000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 부대 비용은 매입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입액은 25,000원 더하기 매입 운반비인 1,000원을 더해서 2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계정, T 계정에 단기 매입액을 차변 쪽에다가 26,000원을 적어주고요. 그러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 자리가 요 가로친 요 자리가 되는데요. T 계정의 차변하고 대변은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기초 상품 재고액 5,000원과 단기 매입액 26,000원을 더하면 31,000원이 나오고, 여기도 31,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원가 20,000원과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11,000원이 되어야지만 31,000원이 되기 때문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식으로 풀지 마시고 항상 T 계정으로 푸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이다. 9월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거래처 원장에 금성상해가 있고 화성상해가 있는데, 이것을 아래처럼 외상매입금에 가로 열고 금성상해, 그리고 외상매입금에 가로 열고 화성상해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 계정 과목이잖아요. 부채 계정 과목이니까 전월 2월이 대변 쪽에 적혔습니다. 그리고 매입액이 추가로 매입해서 외상이 발생한 금액이 또 대변에 역시 적혔고요. 외상 대금을 상환하거나 지급, 같은 표현이죠.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차변 쪽에 적히고, 그리고 차월 2월도 차변 쪽에 적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변 쪽에 4만원과 96만원을 더하면 100만원이고, 그리고 차변 쪽에 10만원이 있으니까 금성상해에 상환한 금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성상해의 외상매입금도 전월 2월과 매입액을 더하면 80만원이고요. 차변도 80만원이 합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상환액이 60만원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성상해와 하성상해 9월달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2번 볼게요.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토지의 취득대금 1,500만원, 그리고 취득세 100만원, 그리고 재산세 50만원이 있는데, 토지 취득대금의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지만 토지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풀이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유형자산을 외부로부터 매입한 경우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당해자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와 상태까지 지출된 모든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고 취득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의 취득 원가가 아니라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잖아요. 그리고 토지 취득세는 취득 당시 한 번만 내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매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살펴볼게요. 다음 중 바드러움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내용은, 바드러움 T 계정을 그려보고요. 바드러움은 자산에 속합니다. 자산에 속하는 계정은 기초가 차변에 생기고, 그리고 차변에 기입하는 내용을 물어봤는데, 바드러움이 차변에 기입되려면은 바드러움을 추가로 우리 회사가 받은 게 있다면은, 수취한 게 있다면은 차변에 적히겠죠. 그리고 바드러움을 회수했으면은 바드러움이 자산에 있던 차변에 있던 바드러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변에 적어줘야 되니까 회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배서양도도 바드러움이 없어지는 거니까 대변에 적어주고, 그리고 부도가 발생했어도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면 없애줘야 되니까 역시 대변에 적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받으러움이 잔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합계가 이렇게 산출되면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받으러움 차변에 기입되는 내용은 어음의 수치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자본금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등식이 아니라 T계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기초자산 430만원 적어주고요. 기초부채 적었습니다. 기말자본 530, 기말자본 530만원 적었고요. 그래서 기초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은 제가 구한 거고요. 문제에서 430만원과 200만원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 재무상태표에 차변과 대변 금액이 같아야 되니까는 차변에 430만원이니까 대변도 430만원일 거고 부채가 2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자본은 당연히 230만원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말자본은 문제에서 530만원이라고 주어졌고요. 총 수익이 100만원, 총 비용이 50만원이니까 당기 이익은 50만원이 이익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은 50만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50만원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재무상태표 등식을 한번 적어봤어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이때 자본은 기말자본이 되겠죠. 기말자본이라고 보고 기초자본에다가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더하기 출자액 빼기 인출액 더하기 당기순이익 또는 빼기 당기순손실이 되겠는데 지금 기초자본은 기초자본은 230만원 우리가 구했죠. 기초자본은 230만원 구했고 추가 출자액 250만원을 구하는 문제인데 기말자본이 530만원이라는 게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30만원 줬고 기초자본 230만원도 우리가 구했으니까 적어주고요. 출자액은 아직 모른다고 치고요. 인출금이란 얘기는 없으니까 0이라고 하고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이 됐으니까 이 밑줄친 가로 부분은 250만원이 돼야지 530만원이 기말자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자본은 기말자본인데 기초자본 더하기 출자 빼기 인출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을 더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씩 대입하다 보시면은 250만원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출자액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에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다. 15년 1월 1일 건물을 500만원에 구입했고 2016년 12월 31일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니까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데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래쪽에 더 보시면은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고 내역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암산이 가능합니다. 취득원가가 500만원인 건물을 내용연수 정액법으로 10년으로 나누면은 500만원 나누기 10을 하면은 50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시고요. 이것은 다른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니까는 함께 공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전산 회계 2급 66회 이론 시험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